병실 창문으로 흐린 하늘이 보였습니다. 9살 서유는 작은 손으로 엄마의 차가워진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산소 호흡기 소리만이 고요한 병실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30대 중반의 엄마 한재희는 폐암 말기 판정을 받은 지 6개월 만에 이제 마지막 순간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서윤아, 엄마 목소리 들리니? 제이의 목소리는 가늘게 떨렸습니다. 서윤은 눈물을 참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엄마. 들려요. 제이는 힘겹게 손을 움직여 서윤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착한 우리 딸. 엄마가 미안해. 너를 두고 가서 정말 미안해. 서윤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엄마 품에 얼굴을 묻고 흐느꼈습니다. 엄마, 가지마. 제발 가지마요. 제이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엄마 가방 안에 중요한 게 있어. 절대 다른 사람한테 보여주면 안 돼. 알았지? 서윤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무슨 뜻인지 정확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엄마가 곁에 있어주길 바랄 뿐이었습니다. 해가 질 무렵 제이의 숨소리가 점점 약해졌습니다. 의료진이 급하게 들어왔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심전도 기계의 소리가 길게 이어지더니 일직선이 되었습니다. 엄마, 엄마. 서윤의 절규가 복도까지 울려 퍼졌습니다. 간호사가 서윤을 안아 병실 밖으로 데려갔지만 서윤은 계속 뒤를 돌아보며 엄마를 불렀습니다. 사흘 후 작은 장례식장은 썰렁했습니다. 조문객은 손에 꼽을 정도였습니다. 제이는 친척이 많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서윤이 5살 때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고 그 이후 제이는 혼자 식당 설거지와 청소 일을 하며 서윤을 키워왔습니다. 빈소 한쪽에서 40대 중반의 외삼촌 한태웅과 40대 초반의 이모 한유진이 작은 목소리로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서윤은 검은 상복을 입고 그들의 대화를 듣지 않으려 애썼지만 귀에 들어오는 말들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내가 어떻게 키워? 우리도 애들 키우느라 빠듯한데. 태윤이 난처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동네에서 작은 카센터를 운영하는 그는 형편이 넉넉하지 않았습니다. 유진은 한숨을 내쉬며 손톱을 매만졌습니다. 우리 집도 여유 없어. 다인이 외고 다니고 준서도 유학 준비 중인데 남매 둘 키우는데 돈이 얼마나 드는데. 오빠가 키워야지. 태윤이 난감한 표정으로 대꾸했습니다. 내가 뭘로 키워? 좁은 전셋집에 애들도 빠듯한데. 너네는 서울에 아파트도 있고 상가 건물도 있잖아. 둘은 한참 동안 서로 눈치만 보다가 결국 유진이 입을 열었습니다. 알았어. 임시로 우리 집에 있게 할게. 하지만 오빠도 생활비는 보태줘야 해. 태윤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표정이 밝지 않았습니다. 서윤은 구석에서 이 모든 대화를 듣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자신을 진심으로 원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어린 나이에도 알 수 있었습니다. 엄마의 관이 연구차에 실리는 순간 서윤은 엄마의 낡은 가방을 꼭 껴안았습니다. 이것만이 엄마가 남긴 유일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서윤의 운명을 바꿀 비밀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서울 강남의 고급 아파트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서윤은 작은 캐리어를 끌고 이모 한유진의 집에 들어섰습니다. 50평이 넘는 넓은 거실에는 값비싼 가구들이 즐비했고 큰 창문 너머로는 한강이 내려다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화려함 속에서 서윤은 낯설고 두려웠습니다. 여기 신발장에 신발 넣고 내 방은 저쪽 끝에 있어. 유진은 서윤을 거들떠보지도 않고 손가락으로 방향만 가리켰습니다. 50대 초반의 이모부 박진혁은 거실. 소파에 앉아 신문을 보다가 서윤을 힐끗 쳐다보고는 다시 시선을 돌렸습니다. 대형 건설회사 상무인 그에게 조카는
그저 귀찮은 존재일 뿐이었습니다. 엄마, 저 애가 우리 집에 산다고? 17살 사촌 언니 박다인이 자기 방에서 나오며 코웃음을 쳤습니다. 명문 외고에 다니는 다인은 서윤의 낡은 옷차림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임시로만 있는 거야. 신경 쓰지 마. 유진이 무심하게 말했습니다. 15살 남동생 박준서는 방에서 게임하다가 나와 서윤을 보고는 인상을 쓰며 다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서윤은 복도 끝으로 걸어갔습니다. 이모가 가리킨 방은 다용도실을 개조한 좁은 공간이었습니다. 2평도 안 되는 공간에는 작은 창문 하나와 낡은 매트리스, 그리고 플라스틱 서랍장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방 한쪽에는 청소도구와 오래된 박스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여기가 내 방이에요? 서윤이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임시로 있는 건데 뭘 바라니? 있을 곳이 있는 것만 감사해. 유진의 차가운 말에 서윤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문을 닫자 방은 더욱 답답하게 느껴졌습니다. 서윤은 낡은 매트리스에 앉아 엄마의 가방을 꼭 껴안고 울음을 참았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이었습니다. 넓은 식탁에는 푸짐한 음식들이 차려졌습니다. 하지만 서윤의 자리는 식탁이 아니었습니다. 서윤아, 내가 조용히 먹고 싶을 것 같아서 저기 부엌 테이블 따로 차려놨어. 편하게 먹어. 유진이 다정한 척하며 말했습니다. 서윤은 작은 쟁반에 밥과 반찬을 담아 부엌 한쪽 작은 테이블로 갔습니다. 가족들의 웃음소리와 대화소리가 들려왔지만 서윤은 그 속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다인아, 미국 유학 준비는 잘 되고 있어? 진혁이 딸에게 다정하게 물었습니다. 네, 아빠. 다음 달에 SAT 시험 보고 원서 넣을 거예요. 우리 딸 자랑스럽다. 준서야, 너도 누나 따라서 열심히 해야지. 네, 아빠. 남매의 화기애애한 대화 소리가 서윤의 귀를 따갑게 했습니다. 서윤은 혼자 밥을 먹으며 눈물을 삼켰습니다. 엄마가 그리웠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서윤은 새 학교에 전학을 갔습니다. 유진은 서윤에게 다인이 예전에 입던 옷들을 내줬습니다. 17살 다인의 옷은 9살 서윤에게는 너무나 컸습니다. 티셔츠는 원피스처럼 길었고 바지는 소매를 몇 번이나 접어야 했습니다. 가방도 서윤의 작은 몸에 비해 너무 커서 끌고 다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쟤 왜 저렇게 큰 옷 입고 다녀? 가방 진짜 웃긴다. 몸보다 크네. 아이들은 서윤을 보며 킥킥거렸습니다. 서윤은 고개를 숙이고 자리로 향했습니다. 점심시간에는 급식을 먹었지만 체육 시간이 되면 서윤의 헐렁한 옷 때문에 아이들의 시선이 쏠렸습니다. 운동화도 사이즈가 맞지 않아 뛸 때마다 벗겨질 것 같았습니다. 선생님, 서윤이 미술 준비물 안 가져왔어요. 한 아이가 손을 들었습니다. 서윤은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이모에게 미술 준비물을 사달라고 했지만 유진은 다음에 사줄게라며 미뤘습니다. 결국 서윤은 준비물 없이 수업을 들어야 했습니다. 집에 돌아온 서윤은 거실 청소와 설거지를 해야 했습니다. 유진은 서윤에게 매일 집안일을 시켰습니다. 서윤아, 내가 이제 컸으니까 집안일 좀 배워두는 게 좋을 것 같아. 나중에 내한테도 도움이 될 거야. 유진의 말에는 친절한 미소가 있었지만 서윤은 그 속에 숨은 차가움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밤이 되면 서윤은 좁은 다용도실 방으로 돌아가 엄마의 가방을 꺼내 보곤 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그 안에 무엇이 들었는지 자세히 확인할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다만 엄마의 마지막 말만 되뇌었습니다. 절대 다른 사람한테 보여주면 안 돼. 서윤은 가방을 매트리스 밑에 깊숙이 숨기고 잠이 들었습니다. 차가운 집, 따뜻함 없는 가족.
하지만 서윤은 살아야 했습니다. 엄마가 남긴 무언가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어느 토요일 오후 이모네 식구들은 모두 외출을 했습니다. 다희는 학원에, 준서는 친구들과 게임방에, 유진과 진혁은 골프장에 갔습니다. 서윤은 처음으로 집에 혼자 남게 되었습니다. 청소와 설거지를 마친 서윤은 조용히 자신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이제 엄마의 가방을 제대로 살펴볼 시간이었습니다. 서윤은 떨리는 손으로 매트리스 밑에서 낡은 가방을 꺼냈습니다. 검은색 인조 가죽 가방은 여기저기 달아 있었지만 엄마의 체온이 아직 남아있는 것 같았습니다. 서윤은 가방을 코에 가까이 대고 냄새를 맡았습니다. 엄마가 쓰던 싸구려 로션 냄새가 희미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지퍼를 천천히 열자 몇 가지 물건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엄마의 낡은 지갑, 엄마와 아빠의 결혼사진 한 장, 서윤이 유치원 때 그려준 그림 한 장, 그리고 봉투 2개가 보였습니다. 서윤은 먼저 봉투 하나를 조심스럽게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편지가 한 장 들어 있었습니다. 엄마의 떨리는 글씨체가 보였습니다. 우리 서윤에게. 엄마가 이 글을 쓰고 있는 지금 내 손이 너무 떨려서 글씨가 삐뚤삐뚤하구나. 너는 지금 복도에서 자판기 음료수를 뽑으러 갔지? 엄마는 내가 돌아오기 전에 이 편지를 꼭 써야 해. 내가 보면 울까봐, 엄마도 같이 울까봐 몰래 쓰고 있어. 서윤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편지 위로 눈물방울이 떨어져 글씨가 번졌습니다. 서윤아, 엄마가 너를 두고 가게 되어서 정말 미안해. 내가 태어났을 때부터 엄마가 꿈꿔왔던 건 내가 행복하게 사는 거였어. 그런데 엄마가 먼저 가게 됐네. 엄마가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너는 모를 거야. 밤마다 화장실에 숨어서 울었어. 내 딸을 두고 가야 한다는 게 너무 억울하고 슬펐어. 서윤은 소리내어 울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서윤아, 엄마는 알아. 넌 강한 아이야. 내가 3살 때 넘어져서 무릎이 까졌을 때도 눈물 닦고 다시 일어섰잖아. 5살 때 아빠가 떠났을 때도 엄마한테 괜찮아요. 제가 엄마 지켜줄게요라고 말했잖아. 그때 엄마가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 이렇게 작은 내가 엄마를 걱정해주다니. 서윤은 그때를 떠올렸습니다. 엄마 손을 꼭 잡고 엄마 울지 마세요라고 말했던 기억이 났습니다. 엄마는 내가 엄마 없이도 잘 살 수 있다는 걸 알아. 왜냐하면 너는 착하고 똑똑하고 무엇보다 포기하지 않는 아이니까. 엄마도 힘들 때 많았지만 포기하지 않았잖아. 내 아빠 교통사고로 떠나고 병원비 때문에 빚쟁이들한테 시달리고 매일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했지만 엄마는 너 때문에 견딜 수 있었어. 너도 그렇게 할 수 있어. 엄마는 내가 그럴 수 있다는 걸 믿어. 서윤은 편지를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힘들 때도 있을 거야. 외로울 때도 있을 거야. 하지만 그럴 때마다 생각해. 엄마가 너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엄마가 너를 얼마나 자랑스러워했는지. 너는 혼자가 아니야. 엄마가 항상 내 곁에 있어. 내 마음 속에, 내 기억 속에 엄마는 영원히 살아있을 거야. 엄마. 서윤이 흐느껴 울었습니다. 그리고 서윤아, 엄마가 준비한 게 있어. 다른 봉투 안에 통장이 들어있단다. 내 아빠가 남긴 보험금 5천만 원이야. 내 아빠는 우리를 많이 사랑했어. 엄마도 너도. 그래서 만약을 대비해서 보험을 들어놨었어. 그 돈은 오직 내 것이란다. 아빠와 엄마가 너를 위해 남긴 마지막 선물이야. 서윤은 편지를 읽으며 온몸이 떨렸습니다. 서윤아, 엄마가 제일 걱정되는 게 있어. 내 이모 유진이 이 돈을 알게 되면 안 돼. 미안하지만 이모를 믿을 수가 없어. 유진이는 어렸을 때부터 돈에 집착이 심했어. 엄마가 결혼할 때도 내 아빠가 가난하다고 반대했었어.
그래서 엄마랑 유진이는 연락을 거의 안 하고 지냈어. 그런데 이제 엄마가 없으면 너를 맡아줄 사람이 유진이밖에 없더라. 서윤의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엄마는 이미 다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유진이네 집은 크고 돈도 있으니까 내가 굶지는 않을 거야. 하지만 이 돈만은 절대 빼앗기면 안 돼. 이건 내 미래란다. 내가 어른이 될 때까지 잘 숨겨놔야 해. 아무도 절대 아무에게도 보여주면 안 돼. 약속해 줄래? 약속할게요, 엄마. 서윤이 울먹이며 중얼거렸습니다. 서윤아, 엄마가 너한테 해주고 싶은 말이 너무 많은데 손에 힘이 없어서 많이 못 쓰겠구나. 내 딸, 엄마의 작고 소중한 딸. 세상이 너한테 차가워도 넌 따뜻한 사람으로 자라줬으면 좋겠어. 엄마처럼. 힘들 때는 밤하늘의 별을 봐. 그 중에 제일 밝은 별이 엄마야. 엄마가 항상 널 지켜보고 있을게. 사랑한다, 우리 서윤. 정말 정말 많이 사랑해. 마이너스 엄마가. 2024년 2월 14일 서울중앙병원 402호에서 서윤은 편지를 읽고 또 읽었습니다.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로 서윤은 다른 봉투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은행 통장 한 권이 들어 있었습니다. 표지를 열자 예금주는 한서윤이었고 잔액란에는 5천만 원이 찍혀 있었습니다. 서윤은 통장을 꼭 안고 결심했습니다. 절대 빼앗기지 않겠다고. 엄마와 아빠가 남긴 이 돈은 자신의 미래이고 부모님의 마지막 사랑이었습니다. 서윤은 통장과 편지를 조심스럽게 가방에 다시 넣고 매트리스 밑 깊숙한 곳에 숨겼습니다.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서윤은 작은 창문으로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별이 하나둘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서윤은 제일 밝은 별을 찾았습니다. 엄마, 보고 싶어요. 약속 꼭 지킬게요. 서윤의 작은 목소리가 좁은 방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날 밤 서윤은 처음으로 엄마가 남긴 것이 있다는 사실에 작은 위안을 얻었습니다.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엄마가 남긴 사랑이 있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서윤은 이모네 집에서 조용히 지내고 있었습니다. 아침마다 식구들보다 조금 일찍 일어나 자기 방 청소를 하고 학교를 다녀와서는 유진이 시키는 설거지와 간단한 집안일을 해야 했습니다. 서윤아, 내가 이제 컸으니까 이런 것도 배워두면 좋잖아. 유진은 항상 웃으며 말했지만 서윤은 그 미소 뒤에 숨은 차가움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다희는 서윤을 거들떠보지도 않았고 준서는 마치 서윤이 투명 인간인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서윤이 학교에서 돌아왔을 때 방 안 분위기가 이상했습니다. 매트리스가 조금 옆으로 밀려 있었고 플라스틱 서랍장 위치도 미묘하게 달랐습니다. 서윤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급하게 매트리스 밑을 확인했지만 엄마의 가방은 그대로 있었습니다. 서윤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거실로 나가자 유진이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의 무릎 위에는 서윤의 통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이모. 서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유진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놀라움과 탐욕이 교차하고 있었습니다. 서윤아, 이모가 내 방 청소 좀 도와주려고 들어갔다가 우연히 발견했어. 이게 뭐니? 유진의 목소리는 여전히 부드러웠지만 눈빛은 날카로웠습니다. 엄마가 저한테 남긴 거예요. 서윤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5천만 원? 제이 언니가 이런 돈을 남겼어? 언니가 그렇게 힘들게 사는 줄 알았는데. 유진은 통장을 넘기며 말했습니다. 진혁이 서재에서 나왔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여보, 제이 언니가 서윤이한테 보험금 5천만 원을 남겼대요. 근데 서윤이가 우리한테 말 안 하고 숨기고 있었어요.
진혁은 통장을 받아들고 찬찬히 살펴보았습니다. 5천만 원이면 적은 돈이 아닌데요. 이모, 그거 제 거예요. 돌려주세요. 서윤이 조심스럽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유진은 통장을 들고 일어섰습니다. 서윤아, 이모가 나쁜 사람 같아? 내가 아직 어리잖아. 이런 큰 돈을 어떻게 관리해? 이모가 잘 보관해 줄게. 엄마가 제가 관리하래요. 어른이 될 때까지 제가 가지고 있으래요. 서윤의 목소리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유진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제이 언니가 그런 말을 했어? 언제? 편지예요. 엄마가 편지에 써놨어요. 순간 유진의 눈빛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편지? 제이 언니가 뭐라고 썼는데? 서윤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자신이 실수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서윤아, 이모한테도 보여줄 수 있지? 우리 가족인데. 유진의 목소리는 여전히 부드러웠지만 강요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못 봐요. 엄마가 아무한테도 보여주지 말래요. 서윤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유진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진혁이 끼어들었습니다. 여보, 서윤이가 아직 어리니까 우리가 관리해주는 게 맞을 것 같아요. 통장은 우리가 보관하고 서윤이 필요한 게 있으면 사주면 되잖아요. 싫어요. 그건 제 거예요. 서윤이 소리쳤습니다. 그 순간 다인이 방에서 나왔습니다. 엄마, 시끄러워 죽겠어요. 공부 좀 하게 해줘요. 다인아, 미안. 금방 끝날게. 유진은 다인에게 미안하다는 표정을 지은 뒤 다시 서윤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윤아, 이모가 내 돈 쓰겠다는 게 아니야. 그냥 안전하게 보관해 주는 거야. 내가 어른 되면 다 돌려줄게. 알았지? 안 돼요. 엄마가. 제이 언니는 이제 없어. 내가 여기서 지낼 수 있는 것도 이모 덕분이야. 이모가 널 받아주지 않았으면 너 어쩔 뻔했어? 유진의 목소리가 조금씩 날카로워졌습니다. 서윤은 눈물이 났지만 참았습니다. 이모, 제발이요. 그건 엄마가 저한테 준 거예요. 그래, 내 돈이야. 그러니까 이모가 잘 보관해 줄게. 내가 쓸 일 있으면 이모한테 말해. 다 사줄게. 유진은 통장을 들고 자기 방으로 들어가려고 했습니다. 서윤이 유진의 옷자락을 붙잡았습니다. 이모, 안 돼요. 그건 제 거라고요. 얘가 지금 버릇이 없네. 유진이 서윤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서윤은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엄마가 그토록 지키라고 했던 통장을 빼앗겼습니다. 무력한 자신이 너무나 싫었습니다. 다인은 방문 틈으로 이 광경을 지켜보며 코웃음을 쳤습니다. 준서는 헤드폰을 낀 채 무관심하게 자기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아무도 서윤을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서윤은 엄마의 편지를 꺼내 다시 읽었습니다. 절대 빼앗기면 안 돼. 엄마의 글씨가 눈에 아렸습니다. 서윤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언젠가 반드시 되찾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9살 소녀의 가슴속에 분노와 결의가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유진은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서윤에게 말했습니다. 서윤아, 아침 먹어. 학교 늦겠다. 마치 어제의 일이 아무것도 아니었던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서윤은 대답하지 않고 밥을 먹었습니다. 부엌 작은 테이블에서 혼자 먹는 밥은 모래를 씹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서윤아, 이 일은 내 외삼촌한테도 말하지 마. 괜히 걱정시키면 안 되잖아. 알았지? 유진의 눈빛에는 경고가 담겨 있었습니다. 서윤은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날부터 서윤의 삶은 더욱 힘들어졌습니다. 통장을 빼앗긴 서윤에게 이제 남은 건 엄마의 편지와 사진, 그리고 언젠가 되찾겠다는 다짐뿐이었습니다. 학교 생활은 서윤에게 또 다른 시련이었습니다.
큰 옷을 입고 다니는 서윤을 아이들은 신기하게 쳐다보거나 뒤에서 수군거렸습니다. 점심시간이 되면 서윤은 혼자 급식을 먹고 쉬는 시간에도 교실 구석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야, 저 애 왜 맨날 혼자야? 엄마 없대. 친척 집에 얹혀 산다던데. 아이들의 속삭임이 서윤의 귀에 들렸습니다. 서윤은 고개를 숙이고 책상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엄마가 그리웠습니다. 어느 날 점심시간 서윤은 도서관으로 향했습니다. 아이들의 시선을 피하고 싶었습니다. 도서관은 조용했고 따뜻했습니다. 서윤은 구석자리에 앉아 책을 펼쳤습니다. 혼자 왔니? 부드러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50대 중반에 사서 선생님 김영숙이 서윤을 보며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네. 서윤이 작게 대답했습니다. 점심은 먹었어? 네, 먹었어요. 영숙은 서윤 옆 의자에 앉았습니다. 무슨 책 읽고 있어? 그냥 동화책이요. 서윤이 책을 보여줬습니다. 영숙은 책 제목을 보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은 책이네. 선생님도 어렸을 때 읽었어. 너 이름이 뭐니? 한서윤이요. 서윤이구나. 예쁜 이름이네. 선생님은 김영숙이야. 앞으로 도서관 자주 올 거야? 서윤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 그럼 선생님이 재미있는 책 많이 추천해 줄게. 영숙의 따뜻한 말에 서윤의 얼어붙었던 마음이 조금 녹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이후 서윤은 매일 점심시간마다 도서관에 갔습니다. 영숙은 서윤이 올 때마다 반갑게 맞이해줬습니다. 서윤아, 오늘은 이 책 어때? 선생님, 저 어제 읽은 책 너무 재밌었어요. 서윤은 점차 영숙에게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영숙은 서윤의 사정을 조금씩 알게 되었습니다. 엄마를 잃었다는 것, 친척 집에서 지낸다는 것. 하지만 영숙은 깊이 캐묻지 않았습니다. 그저 서윤에게 따뜻한 공간을 제공해줬습니다. 어느 날 서윤은 도서관 한쪽 서가에서 특이한 책 코너를 발견했습니다. 경제경영 섹션이었습니다. 서윤은 호기심에 책 한 권을 꺼내 펼쳤습니다. 어려운 내용이었지만 서윤은 이상하게 그 책에 끌렸습니다. 서윤아, 그 책은 좀 어렵지 않아? 영숙이 다가와 물었습니다. 조금 어려워요. 그런데 돈에 대한 이야기인 것 같아요. 서윤의 눈빛이 진지했습니다. 영숙은 서윤의 표정을 보며 무언가를 느꼈습니다. 그래, 경제 공부도 중요하지. 하지만 내 나이에는 좀 어려울 수 있어. 그래도 읽고 싶으면 빌려가도 돼. 정말요? 그럼 도서관 책은 누구나 빌릴 수 있어. 서윤은 그날부터 경제 경영 섹션의 책들을 하나씩 빌려 읽기 시작했습니다. 대부분의 내용은 이해하기 어려웠지만 서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모르는 단어는 사전을 찾아보고 이해되지 않는 부분은 사서 선생님에게 물어봤습니다. 선생님, 이자가 뭐예요? 복리는 뭐예요? 주식은 어떻게 사는 거예요? 영숙은 서윤의 질문에 성심껏 대답해줬습니다. 9살 아이가 이런 것에 관심을 가진다는 게 신기했지만 영숙은 서윤을 응원하고 싶었습니다. 서윤아, 내가 이런 공부를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니? 어느 날 영숙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서윤은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제 돈을 지키고 싶어요. 그리고 커서 제 힘으로 살고 싶어요. 서윤의 눈빛에는 또래 아이들에게서 볼 수 없는 결연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영숙은 서윤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래, 좋은 목표야. 선생님이 도와줄게. 그날부터 영숙은 서윤에게 조금 더 쉬운 경제 동화책과 어린이 경제 교육책들을 추천해줬습니다. 서윤은 그 책들을 읽으며 돈의 가치,
저축의 중요성, 투자의 개념을 조금씩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서윤은 도서관에서 빌린 책을 가방에 넣고 걸었습니다. 이모네 집은 여전히 차갑고 외로웠지만 서윤에게는 이제 작은 탈출구가 생겼습니다. 도서관이라는 따뜻한 공간, 영숙 선생님이라는 든든한 어른, 그리고 지식이라는 무기. 집에 도착하자 유진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서윤아, 늦었네. 어디 갔다 와? 도서관에 갔다 왔어요. 서윤이 책을 꺼내 보였습니다. 유진은 책 제목을 보고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경제 공부. 내가 이런 걸 왜 읽어? 쓸데없는 짓 하지 말고 숙제나 해. 네. 서윤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좁은 방에서 서윤은 책을 펼쳤습니다. 어려운 내용이었지만 서윤은 한 글자 한 글자 읽어나갔습니다. 언젠가 이 지식이 자신을 지켜줄 거라는 믿음으로 밤이 깊어졌습니다. 서윤은 엄마의 편지를 다시 꺼내 읽었습니다. 내가 스스로 설 수 있을 때 사용해. 엄마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서윤은 다짐했습니다. 공부를 열심히 해서 언젠가 스스로 설 수 있는 사람이 되겠다고, 그리고 빼앗긴 돈을 반드시 되찾겠다고. 3년이 흘렀습니다. 서윤은 이제 중학교 2학년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서윤은 묵묵히 견뎠습니다. 이모네 집에서 하녀처럼 일하고, 학교에서는 혼자 지내고, 도서관에서는 책을 읽으며 미래를 준비했습니다. 영숙 선생님은 여전히 서윤의 유일한 위안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모네 집 분위기는 점점 더 차갑게 변해갔습니다. 다희는 미국 유학을 앞두고 있었고, 준서도 고등학교 진학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유진과 진혁은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돈을 아껴야 한다며 점점 더 인색해졌습니다. 어느 겨울 저녁 서윤이 학교에서 돌아오자 이모네 식구들이 거실에 모여 앉아 있었습니다.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서윤아, 이리 와서 앉아봐. 유진이 소파를 가리켰습니다. 서윤은 불안한 마음으로 앉았습니다. 서윤아, 이모가 너한테 할 말이 있어. 유진은 잠시 숨을 고르더니 말을 이었습니다. 너도 알다시피 다인이가 내년에 미국으로 유학을 가. 그리고 준서도 특목고 진학을 준비하고 있어. 학비도 준비해야 하고 우리도 경제적으로 많이 부담이 돼. 서윤은 유진의 말을 듣고 있었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래서 말인데 서윤아, 이모가 너를 계속 키우기가 힘들 것 같아. 미안하지만. 여보, 제가 말할게요. 진혁이 끼어들었습니다. 서윤아, 내가 나쁜 애라서 그런 게 아니야. 우리도 형편이 어려워서 그래. 너를 보육원에 보내는 게 어떨까 싶어. 거기서는 제대로 된 교육도 받을 수 있고 또래 친구들도 만날 수 있잖아. 보육원이요? 서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래. 내 나이 또래 애들도 많고 선생님들도 계시고 여기보다 내게 더 좋을 거야. 유진이 덧붙였습니다. 서윤은 유진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미안함 같은 건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짐을 내려놓는 듯한 안도감이 느껴졌습니다. 제 돈은요? 서윤이 용기를 내어 물었습니다. 무슨 돈? 유진이 잠깐 당황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엄마가 남긴 5천만 원이요. 그거 돌려주세요. 아, 그거. 서윤아, 그 돈은 이미 다 썼어. 네. 서윤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너 그동안 여기서 먹고 자고 학교 다닌 거 다 돈 드는 거야. 3년 동안 내 생활비, 학비, 옷값 다 계산하면 5천만 원도 모자라. 그러니까 내가 받을 돈은 하나도 없어. 거짓말이에요. 이모가 쓴 거잖아요. 서윤이 소리쳤습니다. 다인이 방에서 나와 짜증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엄마, 시끄러워요. 빨리 처리해요.
다인아, 들어가 있어. 유진이 다인을 방으로 보낸 뒤 서윤을 차갑게 쳐다봤습니다. 서윤아, 내가 지금 뭐 하는 거니? 이모한테 은혜를 갚기는커녕 돈 타령이야? 내 엄마 장례식 비용도 내가 냈어. 그것도 다 내 돈에서 나간 거야. 엄마 장례식 비용은 외삼촌이 냈어요. 서윤이 반박했습니다. 유진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내가 뭘 안다고. 어른들 일에 끼어들지 마. 유진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진혁이 말렸습니다. 여보, 진정해요. 서윤아, 내 짐 싸. 내일 아침에 복지센터로 데려다 줄게. 짐은 필요 없어요. 여기 있는 건 다 우리가 사준 거니까. 내가 가져온 것만 챙겨. 유진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서윤은 눈물이 났지만 참았습니다. 방으로 돌아가 엄마의 가방을 꺼냈습니다. 엄마의 편지, 사진, 그리고 유치원 때 그린 그림. 그것뿐이었습니다. 작은 캐리어에 몇 벌 안 되는 옷을 넣었습니다. 도서관에서 빌린 책도 가방에 넣었습니다. 내일 영숙 선생님께 돌려드려야 했습니다. 밤새 서윤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3년을 살았던 이 좁은 방도 이제 떠나야 했습니다. 엄마가 남긴 돈도 한 푼 없이 빼앗겼습니다. 서윤은 천장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약속 못 지켰어요. 서윤의 작은 목소리가 어둠 속에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서윤은 또 다른 결심을 했습니다. 언젠가 반드시 되찾겠다고. 이모가 빼앗아간 모든 것을 되찾겠다고. 12살 소녀의 가슴 속에 타오르는 분노는 점점 커져만 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진혁의 차에 실려 서윤은 이모네 집을 떠났습니다. 유진은 현관 앞에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다인과 준서는 자기 방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작별 인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차창 밖으로 강남의 고급 아파트들이 지나갔습니다. 서윤은 그 풍경을 눈에 담았습니다. 언젠가 다시 돌아오겠다고, 그때는 당당하게 돌아오겠다고 다짐하며 차는 서울 외곽의 한 아동복지시설 앞에 멈췄습니다. 해맑은 집이라는 간판이 보였습니다. 3층짜리 낡은 건물이었지만 마당에는 아이들이 뛰어노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여기야. 내려. 진혁이 무뚝뚝하게 말했습니다. 서윤은 캐리어를 끌고 차에서 내렸습니다. 진혁은 서윤을 복지센터 사무실로 데려갔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동복지과에서 연락받고 왔습니다. 50대 후반의 여성이 나왔습니다. 원장 박정혜였습니다. 아, 서윤이죠? 어서 와요. 이쪽으로 오세요. 진혁은 서류를 작성하고는 서둘러 떠났습니다. 서윤에게 한마디 위로도 없었습니다. 서윤은 홀로 낯선 건물에 남겨졌습니다. 서윤아, 나를 봐. 정혜가 서윤의 눈높이에 맞춰 앉았습니다. 여기가 처음에는 낯설고 무서울 수 있어. 하지만 걱정하지 마. 여기에는 너처럼 힘든 시간을 보낸 아이들이 많아. 선생님들도 있고 친구들도 있어. 천천히 적응하면 돼. 정혜의 목소리는 따뜻했습니다. 서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 내 방을 보여줄게. 짐은 이것뿐이니? 네. 서윤이 작은 캐리어를 들어 보였습니다. 정혜는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2층으로 올라가자 여러 개의 방문이 보였습니다. 정혜는 그중 한 방문을 열었습니다. 방 안에는 2층 침대 2개와 책상 4개가 있었습니다. 4명이 쓰는 방이었습니다. 여기가 내 방이야. 저기 위쪽 침대가 내 자리야. 룸메이트들은 지금 학교 갔어. 오후에 만날 수 있을 거야. 서윤은 방을 둘러봤습니다. 이모네 다용도실보다는 훨씬 나았습니다. 창문도 크고 햇빛도 잘 들었습니다. 짐 정리하고 좀 쉬어. 점심시간에 식당으로 내려오면 돼. 알았지?
네, 원장 선생님. 정혜가 나간 후 서윤은 침대에 앉았습니다. 낯선 곳이었지만 이상하게 이모네 집보다 마음이 편했습니다. 적어도 여기서는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됐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서윤은 1층 식당으로 내려갔습니다. 20명 정도의 아이들이 긴 테이블에 둘러앉아 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서윤은 구석 자리에 앉았습니다. 너 새로 온 애야? 옆자리에 앉은 여자아이가 물었습니다. 14살 정도로 보이는 아이였습니다. 응, 나는 민지야. 중3이야. 너는? 서윤이요. 중2예요. 아, 나랑 1살 차이네. 잘 부탁해. 민지는 밝게 웃었습니다. 서윤은 조금 놀랐습니다. 학교에서는 아무도 자신에게 먼저 말을 걸지 않았는데 여기 처음이지? 걱정 마. 다들 좋은 애들이야. 원장 선생님도 엄하긴 한데 나쁜 분은 아니야. 민지의 말에 서윤은 조금 안심이 되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방으로 돌아가자 룸메이트들이 돌아와 있었습니다. 너 서윤이구나. 원장 선생님한테 들었어. 나는 수진이야. 나는 예린이야. 나는 하늘이야. 세 아이가 차례로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모두 중학생이었습니다. 서윤은 처음으로 또래 아이들과 한 공간에서 지내게 되었습니다. 서윤아, 학교는 어디 다녀? 강남에 있는 학교요. 그런데 이제 전학 가야 할 것 같아요. 아, 그럼 우리 학교로 와. 여기 애들 다 그 학교 다녀. 하늘이 밝게 말했습니다. 서윤은 처음으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날 저녁 전체 회의가 있었습니다. 정혜 원장이 아이들을 모아놓고 규칙을 설명했습니다. 우리 해맑은 집에는 몇 가지 규칙이 있어요. 첫째, 서로 존중하기. 둘째, 자기 일은 스스로 하기. 셋째, 공부 열심히 하기. 이 세 가지만 지키면 돼요. 알았죠? 네. 아이들이 대답했습니다. 서윤도 따라서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서윤이가 새로 왔으니까 다들 친하게 지내주세요. 알았죠? 네. 회의가 끝나고 방으로 돌아가는 길, 민지가 서윤에게 다가왔습니다. 서윤아, 여기 적응하기 힘들면 언니한테 말해. 나도 처음에 힘들었거든. 고마워, 언니. 서윤은 진심으로 감사했습니다. 밤이 되자 서윤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이모네 집과는 다른 소리들이 들렸습니다. 룸메이트들의 숨소리, 복도에서 들리는 다른 아이들의 웃음소리. 서윤은 엄마의 편지를 꺼내 읽었습니다. 너는 혼자가 아니야. 엄마의 말이 이제야 조금 이해가 되는 것 같았습니다. 서윤은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같은 처지의 아이들, 따뜻한 원장 선생님, 그리고 엄마의 사랑이 함께였습니다. 엄마, 나 여기서 힘내볼게요. 그리고 꼭 이모한테 돌려받을 거예요. 서윤은 작게 속삭이며 눈을 감았습니다. 처음으로 편안한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해맑은 집에서의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서윤은 새 학교로 전학을 갔고 같은 시설에 사는 아이들과 함께 등하교를 했습니다. 학교 생활은 여전히 쉽지 않았지만 적어도 이제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고등학교에 진학한 서윤은 어느 날 결심을 했습니다. 돈을 모아야 한다고. 빼앗긴 5천만 원을 되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선 스스로 설 수 있는 힘을 키워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원장 선생님, 아르바이트 해도 될까요? 서윤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정혜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학교 공부에 지장 없으면 괜찮아. 무슨 아르바이트 하려고? 신문 배달이요. 새벽에 하는 거라 학교 가기 전에 할 수 있어요. 힘들 텐데 괜찮겠니? 네, 해볼게요. 서윤은 단호했습니다. 정혜는 서윤의 눈빛을 보고 허락했습니다. 다음 주부터 서윤의 새벽이 시작되었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신문 배달을 했습니다. 무거운 신문 가방을 메고 아파트 단지를 돌아다니는 일은 힘들었지만 서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서윤아, 힘들면 그만둬도 돼. 민지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괜찮아, 언니. 나 이거 하고 싶어서 하는 거야. 서윤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신문 배달이 끝나면 집으로 돌아와 씻고 학교에 갔습니다. 학교 수업이 끝나면 방과 후에는 편의점 야간 알바를 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서윤은 밤 9시부터 새벽 1시까지 편의점에서 일했습니다. 손님 응대, 진열, 청소까지 모든 일을 했습니다. 집에 돌아오면 새벽 2시가 넘었고 2시간 자고 다시 신문 배달을 나가야 했습니다. 서윤아, 너 요새 너무 피곤해 보여. 수진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서윤의 얼굴에는 다크서클이 짙게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괜찮아. 조금만 더 버티면 돼. 서윤은 통장을 확인했습니다. 한 달에 80만 원 정도 모을 수 있었습니다. 적은 돈이었지만 서윤에게는 소중한 돈이었습니다. 그 돈은 엄마가 남긴 돈은 아니었지만 자신의 노력으로 번 돈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서윤은 편의점에서 일하다가 쓰러졌습니다. 과로였습니다. 정혜가 급히 병원으로 데려갔고 의사는 휴식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서윤아, 아르바이트 줄여야겠어. 이러다가 큰일 나. 정혜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저 괜찮아요. 조금만 쉬면 돼요. 안 돼. 편의점 알바는 그만두고 신문 배달만 해. 알았지? 정혜는 단호했습니다. 서윤은 어쩔 수 없이 편의점 알바를 그만뒀습니다. 수입은 줄었지만 건강을 지키는 게 더 중요했습니다. 그래도 서윤은 공부를 놓지 않았습니다. 학교 수업 시간에는 졸음과 싸우며 집중했고 틈틈이 도서관에 가서 책을 읽었습니다. 영숙 선생님은 여전히 서윤을 응원해 주었습니다. 서윤아,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 이유가 뭐니? 어느 날 정혜가 물었습니다. 서윤은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제 힘으로 살고 싶어요. 그리고 빼앗긴 걸 되찾고 싶어요. 빼앗긴 거? 서윤은 처음으로 정혜에게 이모 이야기를 했습니다. 엄마가 남긴 5천만 원, 이모가 빼앗아간 돈, 그리고 자신의 다짐을. 정혜는 서윤의 이야기를 조용히 들었습니다. 서윤아, 그 돈을 되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건강하고 행복한 게 더 중요해. 알았지? 네, 선생님. 그리고 언젠가 내가 성공하면 그때 당당하게 찾아가. 지금은 내 미래를 준비하는 시간이야. 정혜의 말에 서윤은 깊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서윤은 통장을 꺼내봤습니다. 1년 동안 모은 돈은 800만 원이었습니다. 5천만 원에는 턱없이 부족했지만 서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엄마, 나 열심히 하고 있어요. 조금 느리지만 포기하지 않을게요. 서윤은 엄마의 편지를 가슴에 안고 잠들었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이 되었습니다. 서윤은 진로를 결정해야 했습니다. 대학 진학과 취업, 두 갈래 길 앞에서 서윤은 고민했습니다. 서윤아, 너는 성적도 괜찮으니까 대학 갈 수 있어. 담임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서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선생님, 저는 빨리 경제적으로 독립하고 싶어요. 상업고등학교에 가서 회계를 배우고 싶어요. 회계? 왜 회계에 관심이 있니? 돈의 흐름을 알고 싶어요. 그리고 회계사가 되면 안정적으로 살 수 있다고 들었어요. 서윤의 눈빛은 확고했습니다. 담임 선생님은 서윤의 의지를 꺾을 수 없었습니다. 서윤은 상업고등학교 회계과로 전학을 갔습니다. 그곳에서 서윤은 처음으로 체계적인 회계 교육을 받았습니다. 국위, 회계원리, 원가회계, 세무회계까지.
서윤은 모든 수업에 집중했습니다. 서윤아, 너 정말 열심히 하는구나. 회계 선생님 이상훈이 감탄했습니다. 40대 중반의 이상훈은 오랜 세무사 경력을 가진 선생님이었습니다. 선생님, 저 세무사가 되고 싶어요. 세무사? 좋은 목표야. 하지만 쉽지 않아. 엄청 공부해야 해. 할 수 있어요. 서윤의 대답은 단호했습니다. 이상훈은 서윤의 열정을 보고 특별히 신경 써서 가르쳤습니다. 서윤아, 우선 자격증부터 따자. 전산회계 1급, 재경관리사, 이런 자격증들이 나중에 도움이 될 거야. 네, 선생님. 서윤은 학교 수업 외에도 자격증 공부에 매진했습니다. 새벽 신문 배달을 끝내고 학교에 가기 전 1시간, 점심시간, 방과 후 시간, 저녁 시간까지 모든 시간을 공부에 쏟았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때 서윤은 전산회계 1급에 합격했습니다. 그리고 3학년 때는 재경관리사 자격증까지 취득했습니다. 학교에서도 서윤의 성적은 항상 최상이었습니다. 서윤아, 너 정말 대단하다. 이 나이에 재경관리사까지 땄어? 민지가 놀라워했습니다. 언니, 나 세무사 되려면 이 정도는 기본이야. 서윤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 뒤에는 3년 전 이모에게 빼앗긴 돈에 대한 분노가 숨어 있었습니다. 졸업이 다가왔습니다. 서윤은 취업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이상훈 선생님의 추천으로 중소회계법인 면접을 보게 되었습니다. 한서윤 씨, 왜 우리 회계법인에 지원했나요? 면접관이 물었습니다. 실무 경험을 쌓고 싶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세무사가 되어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고 싶습니다. 서윤의 대답은 진심이었습니다. 면접관은 서윤의 이력서를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이에 비해 자격증이 많네요. 전산회계 1급, 재경관리사까지. 열심히 했구나. 네, 열심히 했습니다. 며칠 후 합격 통지서가 왔습니다. 서윤은 신한회계법인의 막내 사원으로 취직했습니다. 정혜 원장은 서윤을 안아주며 축하했습니다. 서윤아, 정말 잘했어. 자랑스럽다. 선생님, 감사해요. 선생님 덕분이에요. 서윤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해맑은 집에서 보낸 6년, 그 시간 동안 서윤은 포기하지 않고 달려왔습니다. 취업 첫날, 서윤은 정장을 입고 회계법인에 출근했습니다. 작은 사무실이었지만 서윤에게는 꿈의 시작이었습니다. 한서윤 씨, 처음이니까 천천히 배워가면 돼요. 팀장이 다정하게 말했습니다. 서윤은 열심히 일했습니다. 장부 정리, 세무 신고, 결산 업무까지 모든 일을 배웠습니다. 주말에는 세무사 시험 공부를 했습니다. 도서관에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공부했습니다. 힘들었지만 서윤은 목표가 있었습니다. 세무사가 되어 이모를 찾아가는 그날을 상상하며 버텼습니다. 밤이 되면 서윤은 엄마의 편지를 읽었습니다. 내가 스스로 설 수 있을 때 사용해. 엄마의 말이 이제 현실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신한회계법인에서의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서윤은 막내 사원으로 모든 일을 배웠습니다. 아침 일찍 출근해서 사무실 청소부터 시작했고 선배들의 심부름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서윤 씨, 이 장부 좀 정리해 줄래요? 서윤 씨, 세무서에 서류 좀 제출하고 와요. 서윤 씨, 커피 좀 타다 줄래요? 서윤은 모든 일을 성실히 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눈과 귀를 활짝 열고 배웠습니다. 선배들이 고객과 상담하는 모습, 세무 신고를 하는 과정, 결산 보고서를 작성하는 방법까지 모든 것을 관찰했습니다. 서윤 씨, 관찰력이 좋네요. 한 번만 보여줘도 바로 이해하네. 선배 회계사가 감탄했습니다. 서윤은 겸손하게 웃었습니다. 아직 배울 게 많아요.
퇴근 후에는 도서관으로 갔습니다. 세무사 시험 공부를 위해서였습니다. 회계학, 세법, 상법까지 방대한 양의 공부였지만 서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서윤아, 너 요새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니야? 민지가 걱정스럽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언니 괜찮아. 나 이거 하고 싶어서 하는 거야. 그래도 건강 챙겨. 알았지? 응, 고마워 언니. 서윤은 통장을 확인했습니다. 월급은 200만 원이었습니다. 해맑은 집에 생활비로 50만 원을 내고 나머지는 모두 저축했습니다. 1년이 지나자 통장에는 2천만 원이 모였습니다. 조금씩 모이고 있어. 서윤은 통장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3년째 되는 해 서윤은 세무사 시험에 합격했습니다. 합격했어. 서윤은 합격자 명단에서 자신의 이름을 발견하고 펄쩍 뛰었습니다.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엄마, 나 해냈어요. 세무사 됐어요. 서윤은 하늘을 보며 외쳤습니다. 정혜 원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선생님, 저 합격했어요. 서윤아, 정말 잘했어. 우리 서윤이 정말 대단해. 정혜의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해맑은 집 식구들이 모두 모여 서윤의 합격을 축하해 줬습니다. 서윤 언니 정말 멋있어요. 후배들이 환호했습니다. 서윤은 눈물을 흘리며 웃었습니다. 세무사 자격증을 취득한 후 서윤은 더욱 열심히 일했습니다. 이제는 단순한 사원이 아니라 전문가로서 고객을 직접 상담했습니다. 한 세무사님, 정말 꼼꼼하시네요. 덕분에 세금 많이 아꼈어요. 고객들의 칭찬이 쏟아졌습니다. 서윤은 성실함과 꼼꼼함으로 신뢰를 쌓아갔습니다. 5년이 지났습니다. 서윤은 이제 28살이 되었습니다. 통장에는 1억 원이 모여 있었습니다. 아직 빼앗긴 5천만 원에는 미치지 못했지만 서윤에게는 큰 돈이었습니다. 이제 독립할 때가 됐어. 서윤은 결심했습니다. 해맑은 집을 떠나 자립할 시간이었습니다. 정혜 원장에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저 이제 나가서 살려고요. 서윤아, 준비됐니? 네, 충분히 준비했어요. 정혜는 서윤을 안아주었습니다. 우리 서윤이 정말 훌륭하게 자랐구나. 자랑스러워. 서윤은 작은 원룸을 얻었습니다. 처음으로 자신만의 공간이 생겼습니다. 그날 밤 서윤은 엄마의 편지를 펼쳤습니다. 엄마, 나 이제 혼자 설 수 있어요. 이제 곧 이모한테 갈 거예요. 빼앗긴 것 되찾을 거예요. 서윤의 눈빛에는 결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28살 서윤은 자신만의 세무회계 사무소를 열었습니다. 작은 사무실이었지만 간판에는 지원세무회계사무소라는 이름이 당당히 걸렸습니다. 엄마의 이름 제이와 자신의 이름 서윤을 합쳐 지원이라는 상호를 만들었습니다. 엄마, 이 사무소는 엄마와 함께 하는 거예요. 서윤은 간판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작은 사무실에는 책상 2개, 서류 캐비넷 하나, 그리고 컴퓨터 한 대가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서윤에게는 꿈을 이룬 공간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고객이 없었습니다. 서윤은 작은 식당과 소상공인들을 찾아다니며 명함을 돌렸습니다. 자신을 소개하고 세금 관련해서 어려움 있으면 언제든 연락 달라고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무관심했지만 서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아침 일찍 사무실에 출근해서 공부를 계속했고 오후에는 거리로 나가 명함을 돌렸습니다. 몇 달 후 첫 고객이 찾아왔습니다. 작은 분식집을 운영하는 60대 할머니였습니다. 세무사님, 세금이 너무 많이 나왔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세금 고지서를 내밀었습니다. 서윤은 할머니의 장부를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경비 처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세금이 많이 나온 것이었습니다. 할머니, 이렇게 정리하면 세금을 많이 줄일 수 있어요. 서윤은 친절하게 설명하며 장부를 정리해드렸습니다. 이 시간이 넘게 걸렸지만 서윤은 정성껏 상담했습니다. 할머니는 감동했습니다. 세무사님, 정말 고마워요. 다른 세무사는 돈만 받고 대충 했는데 세무사님은 이렇게 자세히 봐주시네요. 당연한 일이에요. 어려우신 일 있으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 그 할머니의 입소문으로 고객이 하나둘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식당, 미용실, 카페, 동네 슈퍼마켓까지 서윤은 모든 고객을 세심하게 관리했습니다. 밤늦게까지 장부를 검토하고 세금 절감 방안을 연구했습니다. 고객들에게 문자를 보내 세무 일정을 미리 알려주고 자료 준비도 도와줬습니다. 한 카페 사장님이 감사하다며 말했습니다. 한 세무사님, 덕분에 올해 세금을 300만 원이나 줄였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할 일을 한 것뿐이에요. 고객들의 칭찬이 쌓이면서 서윤의 사무소는 점차 자리를 잡아갔습니다. 1년 후 서윤은 직원 1명을 고용했습니다. 회계 업무를 도와줄 사무원이었습니다. 서윤은 직원에게도 자신이 신한회계법인에서 배운 대로 꼼꼼하게 가르쳤습니다. 고객을 대하는 태도, 장부를 정리하는 방법, 세무신고 절차까지 2년 후 직원은 3명으로 늘었습니다. 사무실도 조금 더 큰 곳으로 이전했습니다. 이제는 책상이 5개, 회의실도 하나 생겼습니다. 벽에는 서윤의 세무사 자격증과 함께 고객 만족 최우선이라는 액자가 걸려 있었습니다. 단골 고객이 웃으며 물었습니다. 한 세무사님, 요새 잘 되시나 봐요? 사무실도 넓어지고 덕분에 잘 되고 있어요. 고객님들이 믿어주셔서요. 서윤은 진심으로 감사했습니다. 통장을 확인했습니다. 사무소를 연지 3년 만에 저축액은 3억을 넘어섰습니다. 서윤은 조금씩 목표에 다가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빼앗긴 5천만 원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서윤은 더욱 열심히 일했습니다. 어느 날 서윤은 엄마 산소를 찾아갔습니다. 오랜만에 찾은 산소는 깨끗했습니다. 정의 원장이 대신 관리해주고 있었습니다. 엄마, 나 이제 잘 살고 있어요. 세무사도 됐고 사무소도 생겼어요. 서윤은 산소 앞에 앉아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런데 엄마, 아직 이모한테 돈은 못 찾았어요. 미안해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을게요. 꼭 찾아낼 거예요. 그리고 이모가 한 일을 세상에 알릴 거예요. 서윤은 엄마의 산소에 국화꽃을 놓고 일어섰습니다. 돌아가는 길, 서윤은 결심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이모를 찾을 때가 되었다고. 사무실로 돌아온 서윤은 컴퓨터를 켰습니다. 인터넷 검색창에 박진혁, 한유진을 쳤습니다. 이모부와 이모의 이름이었습니다. 몇 가지 기사가 나왔습니다. 서윤은 기사를 클릭했습니다. 박진혁 전 건설회사 상무, 현재 부동산 투자 사업 중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모부는 건설회사에서 퇴직한 후 부동산 사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강남에 살고 있었습니다. 서윤은 더 자세한 정보를 검색했습니다. 이모부가 최근 투자한 부동산 개발 사업, 이모가 운영하는 상가 건물, 사촌 다인의 미국 유학 근황까지 서윤은 모든 정보를 노트에 적었습니다. 찾았다. 서윤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20년 만에 이모네 가족을 다시 만날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서윤은 사무실 서랍을 열고 엄마의 편지를 꺼냈습니다. 편지를 읽으며 서윤은 다짐했습니다. 엄마, 이제 준비 끝났어요. 이제 당당하게 찾아가서 엄마 돈 되찾을게요. 서윤은 편지를 가슴에 안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서윤의 긴 싸움이 이제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서윤의 사무소는 빠르게 성장했습니다. 소상공인 고객에서 시작해 이제는 스타트업과 중소기업까지 고객층이 넓어졌습니다. 서윤의 강점은 단순히 세무 처리만 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의 재무 상황을 분석하고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컨설팅이었습니다. IT 스타트업 대표가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한 세무사님, 덕분에 회사 재무 구조가 정말 좋아졌어요. 서윤은 그 회사의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R&D 투자를 권유했습니다. 그 결과 회사는 큰 비용을 절감할 수 있었습니다. 당연한 일입니다. 언제든 연락 주세요. 서윤의 성실함과 전문성은 입소문을 탔습니다. 5년 만에 직원은 20명으로 늘었고 사무소는 중견회계법인으로 성장했습니다. 이제는 지원회계법인이라는 이름으로 당당히 자리 잡았습니다. 어느 날 한 경제신문 기자가 서윤을 인터뷰하러 왔습니다. 보육원 출신에서 성공한 세무사가 되기까지의 과정이 정말 놀랍다며 비결이 뭐냐고 물었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항상 고객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죠. 서윤의 인터뷰는 흑수저에서 성공한 여성 세무사라는 제목으로 기사화되었습니다. 기사가 나간 후 서윤에게는 더 많은 고객과 강연 요청이 쏟아졌습니다. 대학에서 특강을 해달라는 요청, 방송 인터뷰 요청까지. 서윤은 바빠졌지만 행복했습니다. 엄마가 꿈꿨던 스스로 설 수 있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33살이 되던 해 서윤의 통장에는 10억이 넘는 돈이 모여 있었습니다. 이제 서윤은 더 이상 가난한 소녀가 아니었습니다. 성공한 사업가였습니다. 엄마, 나 이제 준비됐어요. 서윤은 엄마 산소 앞에서 말했습니다. 이제 이모를 만나러 갈 거예요. 그리고 빼앗긴 돈을 되찾을 거예요. 서윤은 사립탐정을 고용했습니다. 이모 한유진과 이모부 박진혁의 현재 상황을 조사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며칠 후 탐정으로부터 보고서가 왔습니다. 서윤은 보고서를 펼쳤습니다. 박진혁은 현재 66살로 5년 전 건설회사에서 명예퇴직했고 부동산 투자 사업 중이나 최근 손실이 발생했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한유진은 현재 65살로 전업주부이며 강남 아파트에 거주 중이었습니다. 자녀는 박다인 38살로 미국 유학 후 귀국했으나 현재 무직 박준서 36살로 중소기업 과장이라고 나와 있었습니다. 서윤은 보고서를 읽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모네 가족은 여전히 강남에 살고 있었지만 예전만큼 잘 사는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서윤은 책상 서랍을 열고 엄마의 편지를 꺼냈습니다. 20년 넘게 간직한 편지는 낡고 바래져 있었지만 엄마의 글씨는 여전히 선명했습니다. 엄마, 이제 당당하게 찾아갈 수 있어요. 엄마가 말씀하신 대로 스스로 설 수 있을 때가 왔어요. 서윤은 편지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그리고 다음 단계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서윤의 회계법인에 큰 프로젝트가 들어왔습니다. 한 재벌 기업의 세무조사 자문이었습니다. 서윤은 팀을 꾸려 그 기업 본사로 향했습니다. 기업 담당자가 정중히 인사했습니다. 이번 프로젝트가 정말 중요하다며 잘 부탁한다고 했습니다. 회의실로 들어가자 여러 임원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중 한 명을 보는 순간 서윤의 심장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박진혁? 이모부였습니다. 20년이 지났지만 서윤은 그 얼굴을 잊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모부는 서윤을 보며 명함을 받았습니다. 한서윤 대표님이시군요. 반갑습니다. 저는 이 회사 감사 박진혁입니다. 이모부는 서윤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9살 소녀가 33살 여성이 되었으니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서윤은 침착하게 악수를 받았습니다. 반갑습니다. 박진혁 감사님. 서윤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지만 표정은 평온했습니다. 회의가 시작되었습니다. 서윤은 전문가답게 세무조사 대응 전략을 설명했습니다. 현재 귀사의 세무 리스크는 크게 3가지로 분류된다고 말하며 논리적이고 명확하게 발표했습니다. 임원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감탄했습니다. 하지만 박진혁은 오만한 태도로 서윤의 말을 끊었습니다. 한 대표님, 그 정도는 우리도 알고 있습니다. 좀 더 실질적인 방안을 말씀해 주시죠. 서윤은 잠시 이모부를 바라봤습니다. 20년 전 자신을 내쫓던 그 오만함이 여전했습니다. 물론입니다. 실질적인 방안은 이렇습니다. 서윤은 더욱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박진혁이 서윤에게 다가왔습니다. 한 대표님, 전문성은 인정하지만 우리 같은 대기업은 이해하기 어려우실 겁니다. 경험이 부족하시니까요. 서윤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날 저녁 서윤은 사무실로 돌아와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모부를 20년 만에 다시 만났지만 그는 여전히 오만하고 무례했습니다. 서윤은 탐정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박진혁의 회사 관련 정보를 더 자세히 조사해달라고, 그리고 한유진에 대한 정보도 업데이트해달라고 했습니다. 며칠 후 탐정으로부터 더 자세한 보고서가 왔습니다. 서윤은 보고서를 꼼꼼히 읽었습니다. 박진혁은 현재 재벌 기업의 감사로 재직 중이나 과거 건설회사 재직 시 회계비리 의혹이 있었다고 나와 있었습니다. 현재 회사에서도 재무 관련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서윤의 눈이 빛났습니다. 이모부의 회계 업무를 자문하면서 그의 과거 비리까지 조사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것입니다. 이건 기회야. 서윤은 다음 회의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더 깊이 파고들 계획이었습니다. 며칠 후 2번째 회의가 열렸습니다. 서윤은 회사의 재무 자료를 면밀히 검토한 후 발표했습니다. 귀사의 재무 구조에서 몇 가지 문제점을 발견했습니다. 박진혁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무슨 문제가 있다는 겁니까? 자세한 내용은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서윤은 조용히 자신의 정체를 밝힐 준비를 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때가 아니었습니다. 더 많은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온 서윤은 팀원들에게 지시했습니다. 박진혁 감사의 과거 재직 회사들을 조사해달라고, 특히 회계 처리 관련 자료를 찾아보라고 했습니다. 팀원들은 알겠다고 대답했습니다. 서윤은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이모부, 당신이 한 일을 곧 알게 될 거예요. 그리고 이모도 만나러 갈 거예요. 20년 전 그날의 대가를 치르게 할 거예요. 서윤의 눈빛에는 결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서윤은 본격적으로 이모와 이모부의 과거를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우선 20년 전 이모가 빼앗아간 5천만 원의 증거를 찾아야 했습니다. 서윤은 은행을 방문했습니다. 직원에게 20년 전 계좌 거래 내역을 조회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직원은 본인 명의 계좌인지 확인했고 서윤은 신분증과 함께 엄마가 남긴 통장을 제출했습니다. 직원은 잠시 확인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20년 전 거래 내역이 남아있다며 출력해주겠다고 했습니다. 서윤은 떨리는 손으로 거래 내역을 받았습니다. 2012년 3월 15일 한서윤 계좌에서 한유진 계좌로 5천만 원 전액 이체. 거래 메모에는 생활비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서윤은 거래 내역을 복사해서 파일에 넣었습니다. 증거를 확보했다고 중얼거렸습니다.
다음은 이모부의 회계 비리를 조사할 차례였습니다. 서윤은 재벌 기업의 세무조사를 진행하면서 박진혁의 업무를 세밀하게 관찰했습니다. 서윤이 자연스럽게 물었습니다. 박 감사님, 이 항목은 어떻게 처리하신 건가요? 박진혁은 대수롭지 않게 대답했습니다. 아, 그건 경비 처리했습니다. 서윤은 서류를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경비로 처리하기에는 금액이 너무 컸고 내역도 불분명했습니다. 자세한 내역서를 볼 수 있을까요? 왜 그러시죠? 별 문제 없는데. 박진혁의 목소리에 경계심이 담겼습니다. 세무조사에 대비하려면 모든 항목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서윤은 전문가답게 설명했습니다. 박진혁은 어쩔 수 없이 자료를 건넸습니다. 서윤은 그 자료를 분석했습니다. 과연 의심스러운 부분들이 보였습니다. 접대비 명목으로 처리된 금액들 중 일부는 실제 접대와 무관해 보였습니다. 서윤은 조심스럽게 증거를 모았습니다. 그리고 탐정을 통해 박진혁의 과거 회사 재직 시절 자료도 확보했습니다. 예상대로 과거에도 비슷한 회계 처리 문제가 있었습니다. 서윤은 모든 증거를 정리했습니다. 이모의 횡령 증거, 이모부의 회계 비리 증거. 이제 법적 대응을 준비할 시간이었습니다. 서윤은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40대 중반의 여성 변호사 최지영이었습니다. 한 대표님, 의뢰하신 사건 검토했습니다. 충분히 승소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모에게 빼앗긴 돈을 되찾을 수 있을까요? 20년이 지났지만 거래 내역과 당시 상황을 고려하면 횡령으로 볼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을 제기하면 승소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모부의 회계 비리는요? 이건 더 명확합니다. 현재 재직 중인 회사의 회계 분식과 과거 회사에서의 비리까지 확인되면 형사 고발도 가능합니다. 서윤은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진행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먼저 이모 한유진에게 내용 증명을 보내고 반응을 보겠습니다. 며칠 후 이모에게 내용 증명이 발송되었습니다. 2012년 3월 15일 한서윤 명의 계좌에서 무단으로 인출한 5천만 원과 20년치 이자 총 1억 2천만 원을 변제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서윤은 이모의 반응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박진혁의 회계 비리 자료를 국세청에 제보할 준비를 했습니다. 이제 곧 만나게 될 거예요, 이모. 서윤은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20년을 기다린 복수가 아닌 정의가 실현될 날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내용 증명을 받은 한유진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20년 전 일을 누군가 기억하고 있다는 사실에 당황했습니다. 유진은 서둘러 변호사를 찾아갔지만 변호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거래 내역이 명확하고 당시 미성년자의 재산을 보호자가 무단으로 사용했다면 법적으로 불리하다고 했습니다. 변호사는 합의를 권장했습니다. 유진은 떨리는 손으로 내용 증명에 적힌 연락처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서윤의 사무실 번호였습니다. 직원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유진은 한서윤 대표님과 통화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직원이 누구신지 여쭤봐도 되냐고 물었습니다. 한유진입니다. 잠시 후 서윤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한서윤입니다. 서윤아. 나야, 이모야. 20년 만에 듣는 이모의 목소리였습니다. 서윤은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무슨 일이신가요? 서윤아, 이모가 내용 증명을 받았는데 우리 한번 만나서 이야기할 수 없을까? 좋습니다. 내일 오후 2시에 제 사무실로 오세요. 서윤은 냉정하게 말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다음 날 오후 2시 유진은 남편 박진혁과 함께 서윤의 사무실을 찾아왔습니다. 고급 오피스텔 건물 10층에 위치한 지원회계법인 간판을 보며 유진은 놀랐습니다.
진혁도 당황한 표정이었습니다. 회의실로 안내된 두 사람은 서윤을 마주했습니다. 20년 전 9살 소녀는 이제 당당한 전문가가 되어 있었습니다. 오랜만입니다, 이모. 서윤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눈빛은 냉랭했습니다. 유진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서윤아, 정말 오랜만이구나. 이모가 얼마나 비즈니스 이야기를 하러 오신 거죠? 서윤이 말을 끊었습니다. 유진의 말이 막혔습니다. 네. 내용 증명 관련해서 20년 전 제 계좌에서 무단으로 인출한 5천만 원과 이자를 합쳐 1억 2천만 원을 변제하시면 됩니다. 서윤아, 그건 내 생활비로 쓴 거야. 너도 알잖아. 유진이 변명했습니다. 서윤은 서류한 묶음을 테이블에 올려놓았습니다. 이모, 여기 증거가 있습니다. 제 계좌에서 이모 계좌로 전액 이체된 거래 내역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모네 집에 있던 3년 동안의 생활비를 계산해 봤습니다. 아무리 많이 잡아도 1천만 원을 넘지 않습니다. 서윤은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이모부. 서윤이 박진혁을 바라봤습니다. 전 당신을 압니다. 현재 재직 중인 회사의 감사시죠. 그런데 회계 처리에 문제가 좀 있더군요. 박진혁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무슨 말을 하는 거요? 접대비 명목으로 처리된 금액 중 일부가 개인적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과거 재직하던 건설회사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었죠. 서윤은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 자료들을 국세청에 제보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건 협박이야. 진혁이 소리쳤습니다. 협박이 아닙니다. 사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서윤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습니다. 유진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서윤아, 제발. 우리도 사정이 있었어. 그때 다인이 유학 가야 했고 준서도 학원비가. 이모, 변명은 됐습니다. 선택하세요. 합의금을 지불하거나 법정에서 만나거나. 서윤의 단호한 말에 유진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진혁은 주먹을 불끈 쥐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일주일 안에 답변해 주세요. 서윤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유진과 진혁은 맥없이 사무실을 나섰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유진이 흐느꼈습니다. 진혁은 진정하라며 방법을 찾아보자고 했지만 그의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서윤은 회의실 창문으로 두 사람이 빠져나가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엄마, 시작됐어요. 서윤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지만 이모에게서 연락은 없었습니다. 서윤은 예상했던 일이었습니다. 서윤은 다음 단계로 넘어갔습니다. 변호사 최지영과 함께 이모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고 동시에 박진혁의 회계 비리 자료를 국세청에 제보했습니다. 최지영이 전화로 알려왔습니다. 소장 접수가 완료되었다고. 서윤은 고맙다고 대답했습니다. 며칠 후 국세청에서 박진혁이 재직 중인 회사에 대한 세무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회사는 발칵 뒤집혔고 박진혁은 즉시 조사 대상이 되었습니다. 국세청 조사관이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이 항목들에 대해 설명해 달라고. 박진혁은 식은땀을 흘리며 변명했지만 증거는 명확했습니다. 접대비 명목으로 처리된 금액 중 상당 부분이 개인적으로 사용되었고 이는 명백한 횡령이었습니다. 회사 대표이사의 엄명이 떨어졌습니다. 박진혁 감사는 즉시 직위 해제하고 관련 부서 조사를 확대하겠다고. 박진혁은 그날로 회사에서 쫓겨났습니다. 퇴직금도 받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회사는 박진혁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박진혁은 넋이 나간 상태였습니다. 유진은 남편을 보며 울었습니다. 진혁은 소파에 주저앉으며 말했습니다.
망했다고, 다 끝났다고. 설상가상으로 박진혁이 최근 투자했던 부동산 개발 사업이 사기로 밝혀졌습니다. 투자금 8억 원이 한순간에 날아갔습니다. 유진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동안 모아둔 돈이 한순간에 사라졌습니다. 게다가 서윤의 민사소송까지 합쳐지면서 재정 상황은 급격히 악화되었습니다. 며칠 후 법원에서 조정 기일이 잡혔습니다. 서윤과 변호사, 유진과 유진의 변호사가 마주 앉았습니다. 판사가 물었습니다. 한유진 씨, 합의 의향이 있냐고. 유진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저희도 사정이 어렵다고, 한꺼번에 1억 2천만 원을 지불하기는 어렵다고. 판사가 물었습니다. 그럼 분할 지급은 가능하냐고. 유진은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대답했습니다. 결국 법원은 유진에게 5천만 원 원금과 20년치 이자를 포함해 총 1억 2천만 원을 6개월 내에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유진은 울먹이며 법정을 나섰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유진은 박진혁과 상의했습니다. 강남 아파트를 팔아야겠다고. 진혁이 물었습니다. 그럼 어디서 사냐고. 유진은 대답했습니다. 일단 빚부터 갚아야 한다고. 아파트 팔면 돈이 남을 테니까 작은 빌라로 이사 가자고. 박진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유진은 보유하고 있던 상가 건물도 급매로 내놓았습니다. 몇 달 후 이모네 가족은 강남 아파트를 떠나 외곽의 중소형 빌라로 이사했습니다. 화려했던 과거는 사라지고 초라한 현실만 남았습니다. 다인이 울먹이며 물었습니다. 엄마, 우리 왜 이렇게 됐냐고. 38살이 된 다인은 미국 유학 후 귀국했지만 취업에 실패하고 집에서 놀고 있었습니다. 유진은 딸을 안아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다 엄마 아빠 잘못이라고, 미안하다고. 36살 준서는 중소기업 과장으로 근무하고 있었지만 아버지의 비리 사건이 알려지면서 회사에서도 눈치를 받고 있었습니다. 서윤은 이모로부터 합의금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서윤은 그 돈을 그대로 간직하지 않았습니다. 서윤은 서지원 장학재단을 설립했습니다. 복지시설 아이들의 교육을 지원하는 재단이었습니다. 엄마가 남긴 돈은 이렇게 쓰는 거죠. 저처럼 힘든 아이들을 돕는 거요. 서윤은 엄마 산소 앞에서 말했습니다. 서윤의 이야기는 언론을 통해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조카의 보험금을 횡령한 이모, 20년 후 대가를 치르다라는 제목의 기사가 여러 매체에 실렸습니다. 물론 이름은 가명으로 처리되었지만 강남 지역 사람들은 곧 누구인지 알아챘습니다. 동네 부녀회, 교회, 골프 모임에서 소문이 퍼져나갔습니다. 유진은 교회에 나갔다가 사람들의 수군거림을 들었습니다. 저 사람 조카 돈 훔쳤다는 이야기, 그러면서 부자인 척했다는 이야기. 유진은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교회를 나와 마트에 갔지만 거기서도 사람들의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유진이 아는 사람에게 인사했지만 그 사람은 못 본 척하고 지나갔습니다. 유진은 집으로 돌아와 울었습니다. 이제 밖에 나갈 수가 없다고, 사람들이 다 아는 것 같다고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박진혁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골프 모임에서 쫓겨났고 옛 직장 동료들도 연락을 끊었습니다. 한 옛 동료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냐고. 박진혁은 그냥 뭐라고 대답했습니다. 동료는 말했습니다. 아, 그 조카 돈 거는 사실이냐고. 자기도 들었다고. 박진혁은 전화를 끊었습니다. 모욕감과 수치심에 집에만 틀어박혔습니다. 우울증이 찾아왔습니다. 병원에 가야 했지만 의욕도 없었습니다. 다인은 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취업 준비를 하며 여러 회사에 면접을 보러 다녔지만
신혼조회 과정에서 가족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분위기가 이상해졌습니다. 면접관이 물었습니다. 혹시 아버지가 박진혁 씨냐고. 다인은 맞다고 대답했습니다. 면접관의 표정이 굳어지는 것을 다인은 느낄 수 있었습니다. 결과는 추후에 연락드리겠다는 말과 함께 결과는 항상 불합격이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다인의 약혼자가 파혼을 통보해 왔습니다. 다인아, 미안해. 우리 부모님이 너무 반대하셔서. 오빠, 제발. 우리 5년이나 만났잖아. 미안해. 나도 어쩔 수 없어. 다인은 약혼 반지를 돌려주고 집으로 돌아와 방에 틀어박혔습니다. 며칠 동안 밥도 먹지 않고 울기만 했습니다. 유진이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밥 먹어야 한다고. 다인은 울부짖었습니다. 엄마, 나 왜 이렇게 된 거냐고. 내가 뭘 잘못했냐고. 유진은 딸을 안아주며 함께 울었습니다. 미안하다고. 다 엄마 잘못이라고. 준서도 회사에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동료들이 준서를 피했고 중요한 프로젝트에서도 배제되었습니다. 부장이 말했습니다. 이번 프로젝트는 김대리가 맡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준서는 자기가 더 경험이 많다고 말했지만 부장은 그래도 이번엔 김대리가 하게 라고 대답했습니다. 준서는 회사에서 점점 소외되었습니다. 승진은 물론이고 심지어 권고사직 이야기까지 나왔습니다. 준서는 스트레스로 불면증에 시달렸고 결국 정신과 치료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이모네 가족 4명이 작은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예전처럼 화기애애한 대화는 없었습니다. 무겁고 어두운 침묵만 흘렀습니다. 유진이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우리 이제 어떻게 해야 하냐고.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박진혁은 멍하니 천장만 바라봤고 다인은 눈물을 흘렸고 준서는 고개를 떨구고 있었습니다. 한편 서유는 엄마 산소를 찾아갔습니다. 엄마, 이모네 가족이 대가를 치르고 있어요. 하지만 제가 복수한 건 아니에요. 그저 정의를 실현한 거예요. 서유는 국화꽃을 놓으며 말했습니다. 이모가 빼앗았던 돈은 장학재단으로 만들어서 다른 아이들을 돕고 있어요. 엄마가 원하셨던 거겠죠? 서유는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복수가 아닌 정의, 그것이 서윤이 선택한 길이었습니다. 2년이 흘렀습니다. 서윤의 서지원 장학재단은 크게 성장했습니다. 매년 100명이 넘는 복지시설 아이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했고 진로 상담과 멘토링 프로그램도 운영했습니다. 한 장학생이 밝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서윤 선생님, 저 올해 대학 합격했어요. 서윤은 그 아이를 안아주었습니다. 축하해. 정말 잘했어. 선생님 덕분이에요. 선생님이 도와주지 않았으면 저 대학 못 갔을 거예요. 아니야. 내가 열심히 했기 때문이야. 서윤은 매달 해맑은 집을 방문했습니다. 정혜 원장은 이제 70대가 되었지만 여전히 아이들을 돌보고 있었습니다. 서윤은 아이들을 모아놓고 강의를 했습니다. 돈은 도구라고, 나쁜 것도 좋은 것도 아니라고, 중요한 건 돈을 어떻게 쓰느냐라고 말했습니다. 아이들은 진지하게 서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서윤은 말을 이었습니다. 자기도 어렸을 때 돈 때문에 많이 힘들었다고,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공부했고 지금은 여러분을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고. 한 아이가 손을 들었습니다. 선생님, 저도 선생님처럼 될 수 있을까요? 물론이지. 너희는 모두 할 수 있어. 포기하지 않으면 돼. 서윤의 눈빛은 따뜻했습니다. 강의가 끝난 후 서윤은 정혜와 차를 마셨습니다. 서윤아, 넌 정말 훌륭한 사람이 되었구나. 선생님 덕분이에요. 아니야. 내가 노력했기 때문이야. 그리고 내 엄마가 남긴 사랑 때문이지.
서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음 날 서윤은 엄마 산소를 찾아갔습니다. 따뜻한 봄바람이 불고 있었습니다. 엄마, 약속 지켰어요. 정의를 지켰어요. 서윤은 국화꽃을 놓으며 말했습니다. 빼앗겼던 돈은 다시 찾았고 그 돈으로 다른 아이들을 돕고 있어요. 이모네 가족은 스스로 자초한 결과를 받았고요. 서윤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사이로 햇살이 비쳤습니다. 엄마가 편지에 쓰셨잖아요. 세상이 너한테 차가워도 넌 따뜻한 사람으로 자라줬으면 좋겠어. 저는 그렇게 살려고 노력했어요. 서윤의 눈에 눈물이 맺혔지만 미소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착한 사람은 결국 복을 받고 악한 사람은 반드시 대가를 치른다는 권선징악의 진리. 이제 저도 알겠어요, 엄마. 서윤은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산소를 뒤로하고 걸어가는 서윤의 뒷모습은 당당했습니다. 그날 밤 서윤은 사무실에서 엄마의 편지를 다시 꺼내 읽었습니다. 낡고 바랜 편지였지만 엄마의 사랑은 여전히 선명했습니다. 사랑한다, 우리 서윤. 서윤은 편지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그리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아름답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저도 사랑해요, 엄마. 그리고 엄마가 자랑스러워할 사람이 됐어요. 서윤은 편지를 조심스럽게 액자에 넣었습니다. 사무실 벽에 걸린 엄마의 편지는 서윤의 가장 소중한 보물이었습니다. 다음 날 서윤은 새로운 장학생 면접을 진행했습니다. 15살 소녀가 들어왔습니다. 그 옛날 본인과 비슷한 나이, 서윤과 비슷한 눈빛을 가진 소녀였습니다. 이름이 뭐니? 김지우요. 지우야, 꿈이 뭐니? 저도 선생님처럼 되고 싶어요. 소녀의 눈에는 희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서윤은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 할 수 있어. 선생님이 도와줄게. 세상에 희망을 전하는 사람이 되겠다는 서윤이는 감사한 마음으로 행복하게 오늘 하루도 잘 살아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가슴에 남는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인생 베테랑이 사연에서 더 많은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착한 사람은 결국 복을 받고 악한 사람은 반드시 대가를 치른다는 것. 이것이 우리가 믿는 세상의 진리입니다.